지금 워싱턴과 뉴욕이 동시에 뒤집혔습니다. 불과 72시간 480억 달러 압박과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한국에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는데요. 30년 동안 통하던 공식, 철수하면 한국은 굴복한다는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은 협박 대신 숫자와 로드맵으로 맞섰고, 그 결과 미국 의회와 월가, 심지어 일본과 유럽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한 나라의 계산법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지금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콜입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국 선임 자문관으로 30년간 이 판을 지켜봤죠. 뉴욕 맨해튼 그랜드 하얏트 호텔 3층 컨벤션홀.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국제금융포럼 개막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부서지고 각국 대표단 30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뒷좌석 구석에 앉아 있었죠. 언제나처럼 관례적인 개막 연설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원고를 펼쳤고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홀 안에 웅성거림이 가라앉았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자리에서 한국 정상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으니까요. 동맹 강화, 상호협력, 긴밀한 유대, 그런 수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문장이 달랐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에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숨 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관례가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동맹은 일방의 보호와 타방의 복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과 공정한 책임 분담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국방부 동료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죠. 연단 위에 그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단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렸고 통역사들이 헤드셋을 조정했죠.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는 최근 몇 주간 미국으로부터 3가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증액, 미국 기업 투자 유치 480억 달러,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확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요구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런 공식을 믿었어요. 미국이 요구하면 동맹국은 협상한다. 협상은 결국 양보로 끝난다. 그게 룰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한국, 일본, 필리핀, 독일 모두 그렇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 공식 위에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남자는 그 공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어요. 동맹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파트너십을 모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대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유럽 대표단 쪽에서 먼저 시작됐고 아시아 쪽으로 번졌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칠 수가 없었죠. 연단에서 내려온 한국 대통령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날 오후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펜타곤 3층 회의실. 오후 3시였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죠. 회의 테이블은 길었고 양쪽으로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레이먼드 그리핀 차관이 테이블 중앙에 서 있었어요. 그는 넥타이를 풀지 않은 채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뉴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봤을 겁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화가 나 있었죠. 한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우리를 거부했습니다. 30년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핀이 손가락을 펼쳤어요.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증액, 미국 기업 투자 유치 480억 달러, 주한미군 기지 확장. 이건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방위비, 투자액, 기지 면적 모두 붉은색 화살표로 강조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 북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떠나면 끝이에요.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저는 펜을 돌렸어요. 손끝에서 펜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리핀이 말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냅니다. 제 펜이 멈췄습니다. 철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핀이 저를 봤습니다. 그래요. 콜. 철수. 우리가 누군지 잊었나 봐요. 이 카드만 꺼내면 끝입니다. 한국은 무릎 꿇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그건 너무 과도합니다. 한국은 이미 연간 12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어요. 증액 요구도 50억이면 과도하다고요? 그리핀이 끼어들었습니다. 콜. 당신은 30년간 이 일을 해왔잖아요. 동맹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나요? 우리가 압박하면 그들은 협상합니다. 협상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요. 그게 룰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한 바퀴 돌았어요. 일본을 보세요. 독일을 보세요. 필리핀을 보세요. 다들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버티죠. 하지만 철수 카드만 꺼내면 금방 돌아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회의실 안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어요. 확신에 찬 표정들이었습니다. 우리는 72시간 안에 한국 정부에 공식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리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방위비 50억, 투자 480억, 기지 확장. 이 세 가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다고 명시할 겁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차관님,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뉴욕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셨죠? 그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건 즉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대응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핀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대응 시나리오요? 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미군 없이 북한을 막을 수 있나요? 중국 견제는요? 그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창밖을 봤어요. 포토맥 강물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도 그랬죠. 30년 동안 저는 이 공식을 믿었습니다. 철수 카드면 끝이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게 룰이었죠. 그런데 왜인지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뉴욕에서 본 한국 대통령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2시간 안에 메시지가 발송될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 있었어요. 9월 18일 오전 10시, 모니터 3대가 벽에 걸려 있었고, CNN과 BBC, 그리고 한국 방송이 동시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에는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죠. 레이먼드 그리핀 차관도 있었어요. 한국 청와대 브리핑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윤서연 차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검은색 재킷, 흰 블라우스, 그리고 손에는 파란색 파일 하나였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죠.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작게 말했어요.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군. 그런데 윤서연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먼저 미국 측 요구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연간 50억 달러 증액, 미국 기업 투자 유치 480억 달러, 주한미군 기지 확장. 이 세 가지입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검토라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상황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죠. 윤서연이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요구들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입장을 숫자로 설명하겠습니다. 숫자라고요? 첫째,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프로젝터에 표가 떴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연간 12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약 40%에 해당합니다. 미국 측은 이를 50억 달러로 올리길 원하죠.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자주 방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군 현역 병력 50만 명, 예비군 310만 명, 전차 2,600대, 자주포 3,000문, 다연장 로켓 600대, 해군 전투함 120척, 공군 전투기 400대, 그리고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가 추가 도입 중입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단독으로 억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그리핀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윤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투자 유치 480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셋째, 주한미군 기지 확장입니다. 현재 미군 기지는 전국에 23개 있으며 총 면적은 1억 5천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지 위치들이었죠. 우리는 이 토지를 재활용할 경우 연간 1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과의 협력을 지속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의 세금과 토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윤서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는 이미 북한을 억제할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 유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지 확장보다 토지 재활용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걸 압니다. 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대등한 협상을 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위에서 말입니다. 상황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레이먼드 그리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저들이 지금 우릴 가르치려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화면 속 윤서연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동맹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와 상호 이익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CNN 앵커가 나타났어요. 한국 정부가 방금 전례 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며 자주 방위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BBC도 같은 톤이었어요. 한국이 숫자로 반격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맹국이 데이터로 맞서는 걸 말이죠. 감정도 아니고 호소도 아니고 그냥 숫자였어요. 그리핀이 소리쳤습니다. 콜, 당신이 말했잖아. 한국은 선택지가 없다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요. 그리핀이 테이블을 쳤어요. 우릴 무력화하려는 거야.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서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이미 북한을 억제할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카드는 이미 약해진 겁니다.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집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9월 19일 오전 7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밤새 읽었지만 머리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동료였어요. 폴, CNN 켜봐. 지금 당장.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한국 청와대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파란색 막대와 빨간색 막대였어요. 미국의 방위비 50억 달러, 증액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73%였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확장에 동의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반대가 81%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둘째,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 활용에 대한 경제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용산, 평택, 대구 주요 미군 기지 위치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현재 주한미군 기지가 사용 중인 토지는 1억 5천만 제곱미터입니다. 만약 이 토지를 재개발한다면 주거 단지, 상업시설, 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연간 경제 효과는 15조 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약 12만 개.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실질적 이익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과의 협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그가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저는 오늘 미국 정부에 제안합니다.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상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비밀 회의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대통령님, 미국이 철수 카드를 꺼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주 방위 능력을 갖췄습니다. 만약 미국이 철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미국에게도 큰 손실이 될 거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런 식의 협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맹국이 여론을 무기로 쓰는 걸 말이죠. 그들은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지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레이먼드 그리핀이었습니다. 폴, 지금 백악관 상황실로 와요. 긴급 회의입니다. 저는 재킷을 집어 들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어요. 방 안에는 이미 20명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NSC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죠. 그리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다들 봤을 겁니다. 한국이 방금 여론조사를 공개했어요. 73% 반대, 81% 반대. 한 국무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최악입니다. 한국 국민이 저렇게 나오면 한국 정부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기지 재개발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연 15조 원 효과, 12만 개 일자리. 이건 경제 카드예요. 그리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 철수 카드를 걷어들이라는 거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공개 협상으로 판을 바꿨어요. 우리가 압박하면 할수록 그들은 국민 지지를 더 얻을 겁니다. 그리핀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럼 우리가 져야 한다는 거야?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비밀 압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NSC 보좌관이 말했어요. 폴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지금 국제사회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면 우리가 오히려 압제자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백악관 정원이 보였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여론과 경제 논리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9월 22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집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목 줄에 빨간색 느낌표가 붙은 메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 필리핀, 독일 모두 긴급 보고서들이었죠.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주일미군 방위비 재협상 요구.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9월 21일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일본 여론은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었고 야당은 불평등 조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메일을 열었습니다. 필리핀, 미군 기지 사용료 인상 협상 개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필리핀 국방부는 미군 기지 5곳에 대한 사용료 재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이 보여준 자주적 태도를 존중한다고 공개 발언했죠. 세 번째 메일이었어요. 독일 의회, 주동미군 주둔 비용 공개 청문회 예정.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는 긴박한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어요. 일본, 필리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성명을 냈다고요. 한국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한국과 전략 파트너십 검토 중이라고 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미노였어요. 한국이 첫 조각을 넘어뜨렸고 이제 전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상황실이었어요. 이번엔 3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NSC 수석까지 다 있었죠. 레이먼드 그리핀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였어요. 일본, 필리핀, 독일, 프랑스 빨간색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한국의 움직임이 국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일본은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데 그들마저 재협상을 요구하면 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린다고요. NSC 수석도 독일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유럽에서 입지가 약해지면 나토 전체에 균열이 생긴다는 거였죠. 그리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한국에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지금 물러서면 전 세계가 미국을 우습게 본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국방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문제는 압박의 강도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압박할 명분을 잃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데이터로 맞섰습니다. 자주 방위 능력, 경제적 대안, 국민 여론 모두 숫자였어요. 우리가 지금 강경하게 나가면 국제사회는 우리를 약탈자로 볼 거라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리핀이 저를 노려봤어요. 제가 누구 편이냐고 물었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편이지만 미국의 이익은 장기적이어야 한다고요. 지금 한국을 짓밟으면 일본도 잃고 필리핀도 잃고 유럽도 잃는다고 말했어요.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문제가 아니라 동맹 체계 전체의 문제라고 했어요. NSC 수석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협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방적 요구 대신 상호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리핀이 비웃었습니다. 미국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게 이익 아니냐고 했죠.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고요.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핵심 거점입니다. 일본, 대만, 필리핀 모두 한국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 전체를 잃는 거라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국방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보였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중국 외교부 성명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자주적 결정을 환영하며 전략적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러시아 외교부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 협력 대안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협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선택지를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국제사회는 한국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30년 동안 믿었던 공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압박하면 굴복한다는 룰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죠. 9월 24일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레이먼드 그리핀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백악관 상황실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했어요. 30분 후, 저는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15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죠. 그리핀이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백악관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낸다는 거였어요. 72시간 안에 방위비 50억 달러, 투자 480억 달러. 지지 확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핀은 단호했어요. 이번엔 진짜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끝까지 버티면 실제로 철수 수순을 밟겠다고 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핀이 저를 쏘아봤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제 의견은 필요 없다고 했죠.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9월 25일 오전 10시였어요.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저는 펜타곤 집무실에서 CNN을 켰습니다. 앵커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백악관이 한국에 72시간 시한부 통첩을 보냈다고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전원됐어요. 서울 청와대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전 11시, 한국 시각으로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죠. 그는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미국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72시간 안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 통첩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주 방위 능력을 갖췄다고, 북한을 단독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했죠. 제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한국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철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받아들일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독자적 안보 체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군 병력 50만 명, 예비군 310만 명,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 이지스함 3척,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모두 한국이 보유한 전력이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요.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정말 철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한국 대통령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SOFA 협정 재협상, 기지 토지 반환 절차, 독자적 방위 산업 확대 모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고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철수 카드는 만능이었어요. 그 카드만 꺼내면 동맹국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룰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카드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무부 동료였습니다. 그는 황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방금 SOFA 협정 재협상을 공식 요청했다고요.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환경오염 책임, 범죄 관할권 모든 조항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건 최후 통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공이었어요. 우리가 철수 카드를 꺼낸 순간 한국은 그것을 이용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 상황실은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핀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SOFA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소리쳤어요.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했죠. 하지만 국무장관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먼저 철수를 언급했다고 했어요. 한국은 그저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NSC 수석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국제 여론이 한국 편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심지어 미국 내 일부 언론도 한국의 자주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핀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졌다고 말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 카드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오히려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핀이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이번엔 진짜 대등한 협상으로요.
국방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최후 통첩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한국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것인가. 9월 26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집무실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펼쳤어요.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철수 시 미국 손실 3배 증가. 기사를 읽었어요. 골드만삭스가 긴급 보고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은 아시아 재배치 비용으로 연간 150억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에서 요구하는 50억 달러의 3배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철수는 일본, 필리핀, 대만 방어선을 약화시킨다고 했어요. 중국 견제 능력이 30% 감소하고 새로운 기지 건설에만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무부 경제 담당관이었어요. 그는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가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철수 반대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백악관 상황실이었어요. 이번엔 재무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철수 가능성만으로도 아시아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은 총 1200억 달러인데 철수하면 이 전부가 위험에 처한다고 했죠. 레이먼드 그리핀이 손을 저었습니다. 시장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철수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죠. 재무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불확실성 자체라고 했어요.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을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고.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NSC 수석이 끼어들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회였죠. 오후 2시 미 의회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증인석에는 국방부 차관보가 앉아 있었죠. 민주당 간사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철수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어요. 차관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즉각적인 철수 비용만 80억 달러라고 답했어요. 병력 이동, 장비 운반, 기지 폐쇄 모든 걸 합하면 그 정도라고 했죠. 공화당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재배치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차관보가 답했습니다. 일본과 괌에 새 시설을 건설하려면 최소 3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요. 기간은 7년에서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시아 방어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차관보가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주당 간사가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을 잃으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니냐고요. 차관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의원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한 의원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한국 압박은 실패한 정책이라고요. 의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분석 자료였어요. 표지를 넘겼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예상 시나리오가 정리돼 있었어요. 첫 번째, 일본이 방위비 증액 거부. 두 번째, 필리핀이 기지 사용 중단. 세 번째, 대만 방어선 붕괴. 네 번째, 중국의 서태평양 장악.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철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참석했어요. 방 안에는 30명이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첫째, 시장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가는 한국 철수가 경제적 재앙이라고 보고 있다고요. 둘째, 의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양당 모두 철수 비용을 문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국방부 내부도 회의적이라고 했죠. 전략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게 중론이라고 했어요. 레이먼드 그리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한테 져야 한다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보좌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현실을 인정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핀이 테이블을 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이번엔 진심으로 대등하게 말이에요. NSC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카드는 이제 꺼낼 수 없다고 했어요. 시장도, 의회도, 국방부도 반대하고 있다고 했죠. 보좌관이 그리핀을 봤습니다. 차관님도 동의하시느냐고 물었어요. 그리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미국이 협상에서 진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이겼습니다. 압박하고, 위협하고, 결국 원하는 걸 얻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시장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의회가 우리를 막았어요. 심지어 국방부 내부도 우리를 막았죠. 한국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 거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걸 깨닫고 있었죠. 10월 1일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2주간의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유럽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2025년 한국 협상 사례 분석 및 교훈.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 동안 저는 같은 공식을 믿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면 동맹국은 협상하고 결국 양보한다는 거였죠. 그게 현실이었고 그게 제 커리어의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2주 만에 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9월 15일 한국 대통령은 뉴욕 국제금융포럼에서 일방적 요구 거부를 선언했다. 이것은 30년 한미 동맹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50억 달러, 투자 480억 달러, 기지 확장을 요구했다.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냈다. 이것은 과거 30년간 효과적이었던 압박 수단이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맞섰다. 자주 방위 능력, 경제적 대안, 국민 여론 모두 구체적인 숫자였다. 우리는 위협했지만 그들은 선택지를 제시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과적으로 시장이 우리를 막았다. 의회가 우리를 막았다. 국방부 내부도 우리를 막았다. 철수 비용이 요구액의 3배였고 전략적 손실은 측정 불가능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최종 회의가 열렸어요.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발표했습니다. 행정부는 한국과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이번에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등한 협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방위비는 점진적 인상선에서 타협하기로 했어요. 투자는 시장 논리에 맡기기로 했죠. 기지 확장은 한국 측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레이먼드 그리핀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날 사임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무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섰죠.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폴, 당신이 옳았다고요. 우리는 방식을 바꿔야 했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세상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동맹국들은 더 이상 보호받는 약소국이 아니라고. 그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무장관이 저를 봤어요. 앞으로 당신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백악관을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펜타곤으로 걸어갔습니다. 30분쯤 걸렸죠.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집무실로 돌아와서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문서를 이어서 썼어요. 우리가 배운 교훈은 명확하다. 동맹은 두려움 위에 세울 수 없다. 압박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파괴한다. 다음 단락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사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 21세기 동맹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대등한 파트너십이다. 상호 이익, 투명성, 그리고 존중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보호자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다. 이것을 깨닫는데 30년이 걸렸다.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빌딩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확신 속에서 살았어요. 미국이 최강이고 동맹국들은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믿었죠.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그 확신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들은 데이터와 논리로 맞섰고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국제사회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고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처음 국방부에 입사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야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그때 저는 미국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거울 속 제 얼굴은 달랐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은 차분해졌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요. 동맹은 강요할 수 없다는 거요.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한미, 새로운 협상 개시합의. 양국 모두 상호 존중 기반임을 강조. 저는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달빛이 물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세상도 흘러갑니다. 멈출 수 없고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죠. 저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믿었던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동맹은 명령이 아니라 대화로 만들어진다는 것. 힘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 저는 불을 껐습니다. 집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제 발소리만 울렸죠. 저는 펜타곤을 나섰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겁니다. 이번엔 진짜 대등한 자리에서요. 저는 그 자리에 앉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말이죠.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